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8일 뉴욕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 저희 그 뉴스마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2023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내일이 저희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늘까지가 저희가 2023년을 얘기하는 그런 또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좀 더 진지하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슈, 현안들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충격적인 이선균 씨 사망 소식도 전해져 왔고요. 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내가 제보자다 밝히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 정신이 없을 만큼 정말 복잡하고 다이나믹했는데 그런 얘기들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뉴스를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저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숨진 이선균 씨는 어제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3달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가수 정밀감정에서 3차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3번이나 경찰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것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뿐입니다. 물리적 증거와 자발적 투약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만 장기화됐습니다. 이 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 협박을 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수사 역시 무혐의로 끝난 데 이어 장기간 끌어온 이 씨에 대한 수사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피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감한 유명인에 대한 수사임에도 내사 단계부터 섣불리 언론에 공개해 피의자의 사생활과 연애활동에 큰 지장을 불러왔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시켜 궁지에 몰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네, 동반자님께서 수사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수사 실적을 위해 강압수사, 회유, 압박수사로 사망한 것 같은 이분에 대한 억울함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간이 시약 검사부터 시작해서 정밀 검사까지 3번 모두 다 음성 마약 반응에 대해서 음성이 나온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또 소환조사 했었었고, 마지막 조사는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했단 말이죠. 요즘은 사실은 밤샘 조사 거의 안 하는 게 추세인데, 밤샘 조사를 굳이 했어야 될까? 특히 3번이나 전부 다 음성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피의자 쪽에서도 밤샘 조사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굳이 19시간 밤샘 조사를 시키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가세연이라고 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 또 가해자로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뭐 마약을 투약했다고 했던 그 실장 여자와의. 그러니까 이게 남의 사생활이 너무 깊숙이 파헤쳐지는 문제. 아무도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도대체가 이러한 상황이 왜 된 건지도 좀 이상하고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남의 사생활을 파헤쳐가지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요 얘기도 좀 크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가수 김건모 씨, 배우 한예슬 씨, 유튜버 이근 씨 등의 사례에서 근거가 없거나 자극적인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26일에 이 씨와 A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멋대로 공개하면서 선을 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세현은 이 씨가 숨진 이후에도 입장문을 올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희화화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례까지 소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씨는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인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가세현이 옳았다, 가세현은 승리한다라고까지 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또 이 가세현 말고도 KBS와 JTBC 등 언론들의 무분별한 단독 경쟁과 중계식 보도 역시 비판받고 있습니다. KBS도 이 씨와 A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단독 보도로 지탄을 받고 있고요. 특히 JTBC는 26일 단독 보도를 통해 약물 투입 방법까지 상세히 묘사하면서 진술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이 씨 관련 보도는 무려 2,872건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들은 사생활을 앞다퉈내도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이 씨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사로 클릭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2,000 몇백 건이요? 2,872건입니다. 와, 엄청난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미 여기야 여기님께서 정확히 김승희 딸 학폭 터진 날 바로 이성균 뉴스가 터졌어요 이랬는데, 김승희 씨는 그 김건희 여사의 의전비서관으로 알려진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균 씨 뉴스가 갑자기 그분의 딸이 9살짜리 후배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전치 12주인가요? 이렇게 9주인가요? 10주? 그렇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한 뉴스가 터져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을 때 하필이면 딱 이성균 씨 마약 사건이 터졌고, 김건희 씨 특검, 오늘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 하필이면 또 바로 그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바로 하루 전에 또 이걸 터뜨려가지고 이성균 씨를 압박하고, 이 좀 타이밍이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악을 끼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가세현은 이제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한 게 다 하나 틀린 거 없지 않느냐. 이성균 씨는 이제 그냥 마약 범죄자일 뿐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앞서서 자기들이 했던 거는 다 맞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거를 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앞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그들의 범죄가 감춰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도대체가 이 이성균 씨랑 그 여자 실장, 그러니까 이성균 씨를 협박하고 공갈해서 돈을 뜯었다는 그 사람, 그러면서 이성균 씨랑 같이 마약했다고 진술했다는 그 사람, 그 둘 간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 가세현이 어떻게 그걸 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성균 씨에게 그거 했다는 그 통화의 여자 주인공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거는 검찰에 그 통화 내역이 핸드폰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증거로? 그럼 그 자료가 어떻게 이 가세현에 넘어갈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거 의상하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이제 가세현 직접 입수한 건 아니고 한 보수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수 매체에 먼저 이 내용이 공개되고 그거를 이제 가세현이 가져다가 이제 키운 걸로 제가. 그러면 보수 매체는 어떻게 그걸 얻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단독 경제까지 나오는 게 그 내부에서 경찰이
이제 그 안에서 공개하는 이번 행태, 이런 피의 사실을 지나치게 공개하고, 그런 음악 파일까지도 공개되고, 뭐,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적인 통화 내용,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뭐 마약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여자분이 뭔가 말을 유도하는 듯한 계속 이제 끌면서 뭔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수사 자료일 거란 말이죠. 수사 자료가 경찰이나 검찰에 당연히 넘어갔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수 매체든 어떤 매체든 수사기관도 아닌 곳에서 그런 거를 입수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갔겠느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풀었거나 뭐 이렇게 미끼를 던져줬거나 이걸 니네한테 던져주면 니네가 당연히 이렇게 크게 키우겠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밀리에 유포시켰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나가는 게 물론 이성균 씨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균 씨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어야 되지만 물론 이제 못 밝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가세현은 이성균 씨의 죽음을 또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으니 하긴 또 JTBC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는 뭐 어떤 식으로 마약을 했는지 막 다 나오잖아요. 아유, 하여튼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도 요즘에 동접자 줄어가지고 매우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 단독보도 이거 다 결국은 시청률 싸움 아니겠습니까? JTBC나 KBS나 가로세로연구소나 다 마찬가지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 최진봉 교수랑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창업주, 90세의 창업주가 다시 복귀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하다고 얘기되었던 태영건설. 결국 담보대출, 방송사를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SBS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곳입니다. 업계 16인데요. 태영건설이 오늘 채권단에 워크아웃, 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이미 자체 구조 조정으로는 자금난 극복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사업들이 일제히 부진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태영이 해결해야 할 PF 대출은 올해에만 약 4천억 원, 내년까지는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 수익이 악화돼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다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갖습니다. 채권단이 결정하면 기업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요. 보통 채권단은 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원 감축이나 자산 매각 등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태영그룹은 에코비트, SBS 등 알짜 계열사 매각 방안을 구조조정 방안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SBS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영건설 때문에 같이 지금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내년까지 갚아야 될 돈이 3조 6천억 원이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연쇄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지금 채권단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큰일 났습니다. SBS를 건설사가 소유한 것도 사실은 좀 문제였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야, 민간 기업으로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설사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고금리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자금 시장 전체가 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태영건설이 무너질 경우 다른 건설사들도 연쇄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PF 사업 특성상 그동안은 이제 저금리와 부동산 불패 신화 덕분에 건설사들의 수익원이 됐는데요. 시장 상황이 바뀌자 지방에 있는 사업장부터 멈춰서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적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PF 사업으로 재미를 봤던 저축은행,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PF 대출 비율도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소형 건설사 등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PF 사업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SBS 큰일 났는데요. SBS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까지 도미노 부도가 지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벌을 좋아하시는 우리 정부에서 뭔가 해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중소 건설사들이 망하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댓글창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석 검사의 처남은 왜 살아남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성균 씨는 음성이 3번이나 나왔는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이런 취지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리틀 테네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술집 마당과 종업원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연예인들을 쥐잡듯이 했어도 나오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애초에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수사를 거듭해서 강행한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수님, 성균 씨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살살님, 마약을 잘했다는 건 아닌데, 또 뭐 마약이 입증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이슈 3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하고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먹어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뭔가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39만 원의 2박스인데 이번 달까지는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사은품으로. 그래서 홍삼값에 산삼을 드리는 상황이 됐고요. 원래 비싼데 많이 저렴하게 지금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맞이 이벤트로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 45일치를 특별 증정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치시면 검색이 바로 되겠습니다. 네, 많이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 사실은 어제 이성균 씨 사망 소식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들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실제 뭐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고 없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사람을 압박했던 정말 이 수사 방식이나, 물론 우리가 그 수사 방식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자체를? 뭐 수사 방식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것만 봐도 전형적인 경찰이 하긴 했죠.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수사 방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3번이나 연속으로 저도 마약 사건을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도 사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제가 외국인이 피의자인 경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2번 해서 안 넣으면은 그냥 넘기거든요. 보통 한 번 하면 돼요. 뭘 그걸 여러 번 그렇게. 외국인이라고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털도 모바일 검사 이런 것도요. 100개 뽑아요. 100개. 네, 엄청나게 많이 뽑아요.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부로 봐도 너무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색과 염색을 반복한 게 너무 명백한 경우만 네. 보통 체모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모발로 끝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성균 배우라든가 아니면 GD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다라는 어떤 흔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 체모 채취까지 계속 나왔던 네. 거죠. 아유, 얼마나 굴욕적이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취가 여러 번 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지금 밤샘 조사를 10몇 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19시간을 했대요. 말이 되나요? 그거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때문에 제가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갔었는데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 빼고 할 수 있는 연속 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침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9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야간 동의하는 경우에도 시간 다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도 8시 40분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밤 8시 40분에 끝냈거든요. 9시 못 넘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조사 시간 자체가 그 내부 규정 위반이에요. 절차 위반이고요. 근데 그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식의 조사는 사람을 완전히 탈진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리고 수사는 한 명이서 오랫동안 그 피해자는 받지만 수사하는 사람은 자기네끼리 계속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별로 부담 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피의자만 죽어나는 거죠, 사실은. 장시간 조사도 장시간 조사지만 이제 피의 사실 공표,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혐의 사실과도 사실 무관한 아주 사생활에 관한 문제. 네. 예를 들면 그 술집 그 마담이라고 불리는 그분과 뭐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등, 그래서 사적으로 서로 이른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까지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마약범죄 수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는. 근데 뭐 둘 사이에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묘사하면서 그 내용들을 막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성균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러니까 자신의, 특히 유명세에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이 이런 사건의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로 가족들까지 회자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 KBS라는 공영방송에 공중파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이 정도의 현실이면 참 사실은 우리 검찰과 언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공생관계에 관해서 좀 암담한 상황이에요.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데 가세현이 그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꽤 길던데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얻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 교환이라든가 그런 녹취록이 네, 수사 자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사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저쪽에서 공개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지금 몇 차례가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 대상물의 원본이 이미 다 가져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까지 끝나면 다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압수물 환부를 하면서 돌려줄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죠.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이제 기소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당사자한테 돌아갔을 리는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니 그 이성균 씨 변호사는 내가 보기에 너무 잘 대응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아마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 경험이 없다는 게 그분이 법적 경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뭐 이제 저기 그러니까 마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협조를 받고 하긴 했겠지만 보통은 협조를 하거든요. 안 되면 이제 영장을 받잖아요.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사실은 이제 강제수사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강제수사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수사 과정에서 신비적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사실 현재 지금 옛날처럼 불교 폐고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다 사용된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저기 보통 이제 특히 뭐 여기다 다 변호사시지만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죽이려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경찰이 협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처를 바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들이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기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가 이제 사법화된 이유가 사실은 그 문제가 된 그 여성, 그 마담이라고 불리는 그 여성이 그 이성균 씨를 협박을 해서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3억이 넘는 돈을 갈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법적 조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애초부터 이성균 씨가 피해자였던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방어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좀 공경에 처하게 한 데에 대한 보복적인 그 신고 내지 고소일 수도 있는데 제보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마약 사건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마약 사건을 끌고 들어서 대응한 걸 가지면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상식적이라면 이게 근거 없이 상대방 나의 어떤 치부를 감추고 상대방을 더 공격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의도를 가진 고소 내지 신고일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건들, 그런 이른바 맞고소 사건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이게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최초에 고소를 했던 그 피해자가 다른 이제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더 기밀을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심지어 1차 검사도 나오기도 전에 이미 흘러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건 명백하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연예인들한테는 치명타인데. 심지어 그 이후에 그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이 사건을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 지리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모욕적인 형태로 피의 사실이 계속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드래곤이 예를 들면 제모한 사실. 아니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스타들은 남성들도 전신 제모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신 제모한 걸 마치 마약 사건을 이제 수사를 갖다가 교란하고 방해하고 회피할 목적인 것처럼 흘리고 그래서 마치 검사가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양성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서 애초에 이렇게 내가 형사 피해를 입어서 갈취 피해자로서 이걸 좀 멈춰달라고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연예인이고 어떻게 보면 시점상 이렇게 지금 이 정부가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 소재가 나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다라는 생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즈음에서 이게 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터트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을 이거 인격적으로 매장했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런 부적절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이성균은 잘못한 게 아니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냐. 가세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설사 이성균 씨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가 그 개인한테 이런 식의 강제력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분류해서 봐야 되고요. 그렇죠. 분류해서 봐야 되고 실제로 과거사 사건 같은 걸 해보면요. 과거사 재심 같은 걸 해보면 그 재심 대상되는 사람이 완전히 무죄인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네. 뭐 사소한 잘못이나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국가가 그렇게 했다는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왜냐면 왜 국가가 더 했던 게 더 심각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 폭력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거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렬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뭐 연쇄살인범 이런 일 많이 죽여봤자 2자리 정도 사람을 죽였어 역사적으로. 하지만 그 국가 권력이 미치기 시작하면 단위가 몇백만 단위가 죽습니다. 그 심각함이 범위가 아예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개인이 선하고 악하고 이 문제와 상관없이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연접을 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난 상관없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남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정말 그렇게 장사하듯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희화하고 조롱하고 이런 걸로 클릭 장사하고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이밍도 좀 문제가 되지만 누구의 죄는 친인척 잘된 덕분에 아무 일 없는 듯이 흘러가고 누구의 죄는 끝까지 파헤쳐서 사람을 완전히 극단으로 몰고 가고 이런 불공정한 정의의 선택적 행사 내지는 뭐 수사의 이런 왜곡된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고 이성균 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두 분에게 올해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좀 여쭤보면서 뉴스인사이다에서만 해볼 수 있는 재미를 보는 운세 뽑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저도 안 뽑아봤습니다. 아직 제가 좀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뽑아볼 예정인데요. 자, 두 분에게도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소원을 빌어보세요. 소원까지 그럼 저 먼저 빌고 하네요. 그러면은 뽑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어떤 마음으로 경건하게. 네. 예. 제가요? 네. 정말 주변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다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뽑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횡재수인데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 뜻밖의 횡재할 수도. 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총선 나가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뜻밖의 행제를 할 수도 있다. 네. 와, 이거 정말 좋은 말밖에 없는데. 우리 김필세 변호사님도 소원 잠깐 말씀하시고. 저는 뭐 항상 소원은 항상 똑같았어요. 뭐예요? 돈 좀 많이 번다. 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 돈 많이 버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돈과 명예 다 욕심내면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명예는 관심이 없습니다. 좀 보여줘보세요. 예, 명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명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 다 욕심내면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할 수 있다. 명예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정일간 말씀드립니다. 돈을 얘기하셨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야, 돈 명예는 벌기 관심 없어요. 가지세요? 아니, 그런 가지시면 안 거예요?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버리는군요. 명예 필요 없습니다. 재물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또 뭐 재미를 한번 운세 뽑아 봤는데 여러분들도 식구들끼리 서로 좋은 얘기들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통에 넣어서 뽑아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에게 위안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동접 줄여서 속상하다 그랬더니 홀로 걸어서님께서 영희님 뉴스토마토가 싫어서 동접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요. 요즘 같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로는 더럽기까지 한 세상의 소리에서 떠나 조용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이 정말 위안이 되고 이분의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들 너무 암울한 세상에 있다. 이제 이런 거 얘기했죠? 네. 자, 어쨌든 다들 좋은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남평호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 원래 그전에는 캠프 종합시장이었고 국무총리 민정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쭉 길게 써놓은 그 내용들, 입장문을 좀 읽어봤는데, 네. 공감되지 않는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경기경제신문이요? 경기경제 네. 박종민 기자인가요? 하여튼, 여러 지역 언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 언론들에서 전혀 근거 없이 어떠한 프레이밍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다고 해서 중앙지가 받고, 또 검찰이 정광석화처럼 나서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뭐 중앙지에서 처음에 보도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 합리적으로 볼 때 여기 이분이 막 설명한 걸 보면 원래 이게 잘 띄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한테는 보고한 적도 없고 근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이 의혹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음으로 이 사정 권력, 그렇죠. 사정 권력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국무총리실의 민정실이거든요. 이분이 민정실장을 했어요. 네. 총리실의 민정실장으로서 형성해왔던 인맥관계와 그다음 노하우 그리고 그때 형성했던 세력과 좀 지휘하고 누려왔던 권력이 이 사건에 이분이 말씀하신 그 조사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데 일개 지역 언론에서 단발성 기사로 하나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것도 아닌 일개 주장이 나온 그 기사 하나로 대한민국 그 사정 권력이 통째로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움직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분의 해명 자체가 이분의 얼마나 그 주장의 모순성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이분의 해명을 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름 이낙연 캠프 내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거치신 그분과 그분 주변의 권력들이 총동원됐구나 라는 걸 너무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하나같이 보여지는 부분, 이분도 지적했던데,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치적이라고 홍보했던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비틀어서 범죄화시키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정적을 악마화시켜서 이렇게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이분의 입장문에서 더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분 주장은 당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제보를 했었었고 이번에 본인이 제보자라는 사실은 밝히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맞을까요?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 검증을 할 방법은 수사를 하는지 않는 이상 알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정무실장을 하셨던, 민정실장을 하셨던 분이고, 민정실장이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정보를 만지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 얻은 정보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어쨌든 이런 내용의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중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했다는 거. 사실은 이게 정말 범죄라고 포착하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민주당 정권이었으니까, 민주당 정권 내에서 그때 민정수석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 묻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했다는 것부터가 정책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혹은 다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분이 또 이걸 지금 터뜨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일종의 말하는 좀 결정적 순간인데 그분은 결정적 순간에 이거를 터뜨린 것도 사실은 묘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과 둘러싼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분이 이낙연 아직 전 총리로 부르기 맞겠죠.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묘 중대하고 큰 영향을 줬던 것들이고요. 이거를 모르실 일이 없는 분이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분은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금 예비 후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도움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 봐서는 이낙연 총리하고 전혀 이게 교감이 없다고 믿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21년 7월 초순에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이 남평호 씨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고 알아보니 지역사회에 비리 의혹이 널리 퍼져 있었기에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8월 달부터 국회 출입하는 기자 3명 정도에게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상의를 했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건은 조사가 필요하다. 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 경기경제신문에 박정명 기자가 관심을 보여서 그분과 연락하게 되었고 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먼저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단독으로 그렇게 그냥 판단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전에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가 아니 국무총리실에 있는 민정실에서 기자들하고 접촉해도 그렇게 금방금방 뭐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기경제신문 기자 한 명이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타타타타닥 조직적으로 탁탁탁탁탁 뭔가 흘러가듯이 얘기가 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TV토론 같은 거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한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엄청 확신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주변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계속 이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지금 뭐 여론이나 지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면 사실 명분이 없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내온 명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 재판을 나간다는 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걸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자체가 지금 여전히 대정동 관련된 내용들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원주민의 제보가 있었다 그러면서 원주민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장동에 진짜 원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다 투기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때 이미 이게 그 이전에 LH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실제로 몇 번 엎어졌다는 그렇죠. 사업이 실제로 메이드 되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변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지막에 그 사업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무 변호사가 그 사람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막 맞물린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에 이제 온갖 무슨 가짜 그 과실수 같은 거 심어놓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90% 이상이 이미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은혜 당시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어디 홍보수석으로 있나요? 하여튼 그 대통령실에 있죠. 그 김은혜 국회의원이 대장동 원주민이 제보했다고 하면서 육성을 틀은 적이 있어요. 그분도 대표적인 투기꾼입니다. 그러면은 그 육성한 그분과 이번에 남평호 씨가 뭐 제보받았다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하고의 또 연결관계가 또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말 자체, 그러면 본인한테 제보한 사람이 정말 어떠한 의도와 순수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봤나요? 저는 그것부터 원래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진영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라면 상식적이라면 그게 단순히 내가 이 경선에서의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중대한 문제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이 제보자의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 사건에서 연루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사실은 우선돼야 되거든요. 과연 그걸 네. 확인했는지 묻고 싶어요. 자, 남 부이사장은 해당 제보에 대해서 선거 전략으로 쓰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후 대선 본선에서는 민주당 승리에 방해가 될까 함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는 모습은 지켜볼 수 없어서 내가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남평호 씨는 이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행동은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안 하겠다. 둘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취지로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이거 아니어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뭐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무슨 뭐 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그전에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전에 이제 사실 갈등의 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낙연 대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할 조건으로 전 조건을 한 게 뭐냐면 대표적 사퇴였어요. 근데 대표적 사퇴한 다음에 왜 대화를 합니까? 대표적 사퇴하면 일반 초선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일반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일반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구 자체가 사실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한 충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 쪽이 신당을 만드는데 좀 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결집력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검찰 뭐만 하면은 그냥 다들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만은 대장동 의혹 제보자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냐. 검찰이 갑자기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왜 조사를 그 시점에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조사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겠지. 지금 대장동 얘기 나온 게 언젠데. 네. 이번에 갑자기 박정명을 왜 불러가지고 왜 그런저런 얘기를 시키고 이걸 왜 기사로 그냥 대서특필하게 쫙 깔아주느냐. 이게 민주당 내부 갈등 촉발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올라간다 만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패트에 올렸는 지가 한참 됐는데 오늘 올린다는 거잖아요. 원래가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런 걸 앞두고 일부러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검찰의 책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건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지금 이 총선 국면에 이르러서 이제 야당의 악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야당 내부의 분열 프레임인데 그 분열 프레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의도한 것 같고 그 의도한 프레임에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협조하는 구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이낙연 대표가 자꾸 이제 도덕성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쓰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재판을 서너 번을 간다. 이게 얘기도 똑같아요. 누가 그래요?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시각과 프레임으로 이른바 자당의 대표를 공격하면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또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서 본인의 의혹 같은 것들은 없느냐.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래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 예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모 정무실장이 네. 옵티머스와 관련된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선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건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공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옵티머스 관계자들과 그로부터 뭔가 이렇게 제공받고 그게 좀 사소한 것들만 드러난 상태였지만 그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뿐이었느냐?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그 네. 이전에 그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그분이 이른바 당비 대납 의혹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인가요? 그 당비 대납 의혹으로 그 당비를 대신 내주고 그 위장 당원들을 모집했다는 의혹으로 처벌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처벌받아서 이제 실형을 살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도지사 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고정급을 줬어요. 그럼 사실상 공무원을 임명하고 같은 효과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또 여수 경도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공사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아예 네. 그걸 배제하고 그냥 민간에 사건을 넘겨버렸단 말이죠. 그 과정들에 대한 의혹들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배우자분이 그린 그림을 비싼 값에 샀어요. 네, 그때 그런 의혹도 있었죠. 예. 근데 결국에는 그때 뭐라 그랬냐, 담당자가 사장이 지시해서 샀지 이낙연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도지사죠. 아니, 그럼 도지사가 지시를 안 하죠. 도지사가 구린고이 그 담당 공사 직원에게 그럼 지시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장이 산 거는 그러면 도덕적으로 면책이 되나요? 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도지사가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장은 그 이낙연 도지사의 배우자의 그림인 줄 모르고 그냥 작가의 작품이라 좋네. 그래서 공사에서 샀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그게 본선에서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그게 후보자로서 명백하게 드러난 자격상실 요건이 그 당시에는 확인된 바가 아니라면 네. 예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서로 정책 경쟁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시종일관 네거티브였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그거를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들은 또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그걸 받아서 검찰은 정말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고 네.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겁니다. 아, 정말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에서 싸울 때도 엄청 치열했었었죠. 예.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아니, 그 경선이 인터넷에서는 저기 진실만으로 싸운 경선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이 됐는데요. 우선 취임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총선 불출마. 저는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운동권 정치 세력 척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보고 놀랐던 게, 비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문장이. 네. 아니, 적어도 자기가 정치일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문장을 허술하게 쓰나? 이렇게 특정 세대를 비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보다도 못한 문장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명인들의 말을 짝입기 하듯이 모았는데, 네. 그게 어법상 안 맞는 내용인 거죠. 거기서 일단 좀 놀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비대위원장이 뭡니까?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이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현재 체제는 안 되고 우리가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비대위 출범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일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실망시켜드려 죄송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조그만이라도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대위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기 반성이어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상대를 비난하면서 제가 볼 때 그 전체 취임사에서 한 70-80%는 야당 비난이에요. 그리고 자기 반성은 거의 없어요. 하면서 반드시 이겨내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저우느냐. 네. 그러면서 본인은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오로지 정치공학적 계산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표명하는 분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게 포장하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천박한 정치공학적 의도를 문장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보면 마치 전당대회에서 승리해서 앞으로 상대의 정당을 타도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취임사이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선대위원장이 그렇죠. 그때는 내부를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선거 승리가 이제 목전에 그 가장 과제이기 때문에 그때 상대방을 공개하면서 깎아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지 우리 내부를 단합시키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서 되게 놀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운동권을 타파해야 되는 적폐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 현재 민주당의 이른바 주류 세력들을 그런 식으로 레이블링하는 게 유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86이라고 그러죠. 586 운동권 87세대라는 식으로 이렇게 레이블링하면서 일종의 기득권화 해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일반화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대론이 과연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그 세대보단 젊다.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로서 그런 기득권들을 타파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좀 그런 걸 목적으로 그런 것들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국회를 서칠고 난 한동훈 위원장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비아냥거린 게 좀 도를 지나쳤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하는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하는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 야, 이게 지금 여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이면 사실 대표거든요. 네.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세요? 아니, 사실은 새로 취임하면 이제 상대당, 특히 이제 교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대당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방 안 갈 겁니까?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여의도 문법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건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하는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 이거는 허위 사실이에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한 사람은 별도로 있고 그 검사 사칭한 걸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와 관련된 문제예요. 당시 그 최모 PD가 KBS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칭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공범으로 나왔죠. 그래 단순한 공동정범도 아닙니다. 심지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정범으로서 실제로 역할 분담하고 네가 사칭을 하고 내가 그의 그러니까 정범으로서 동등한 정도의 수준까지 협조한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방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칭하도록 하는데 좀 도왔느냐, 결심을 도왔거나 아니면 편의를 제공했거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허위 사실이에요. 왜냐면 정확히 얘기하려면 네. 민주당 만약에 그게 확정된 재판이라고 해서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검사 사칭한 분을 도운 분을 왜 그렇게 모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실제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만한 분이 특히 직전까지 법 집행에 거의 최고 지휘를 했던 분이 네. 워딩 하나하나 이거 만약에 역으로 입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발언했으면 당장 지금 윤석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다 이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연결시킬 지금 태세입니다. 한겨레 사설이 이렇게 나왔더만요. 어제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임무는 오로지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것이냐, 이제 이런 취지로 사설이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더니 또 태도가 완벽히 바뀌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뭐 말을 안 듣는다, 뭐 내 소신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아닌가 보다요?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후에 이제 이 말이 나왔죠. 절대 존엄이란 말이. 네. 절대 존엄이란 말을 왜 쓰셨을까? 별로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절대 존엄이 있어요? 사실 경로 이런 뭐 불쾌감이라고 뭐 표현을 바꾸라고 또 했다는데 그러니까 트랜스에서 예, 불쾌감으로. 불쾌감을 또 싹 바꿨잖아요. 그거야말로 다시 한번 절대 존엄이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하는 뭐 대목이었는데 지금 원래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거부권을 행사할까? 라는 예상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진행되는 거 봐서는 100%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문제겠죠. 그 이유가 다시 이제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지 말지, 재의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애초에 재의결로 가면은 재의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사람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을 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짊어지게 되는 건데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뭐 해법들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아예 출석을 안 시킨다든지 뭐 여러 논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가 지금 의문이라기보다는 재결 상황에 왔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과 그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 패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동훈 바람이 불면 이재명 대표도 상응할 만한 뭔가 결심을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조상호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아니 패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정상적이냐에 대한 물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름의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 뭐 한동훈 바람이 부니까 우리도 뭘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좀 웃기는 발상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번 총선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정말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을 보여줄 것이냐. 이걸 그냥 민주당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보여드리면 돼요. 그게 뭐 한동훈 바람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의 바람을 걱정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뭘 내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은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혁신위도 2차례나 띄웠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제시되어 왔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당장 모든 걸 다 실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책을 가지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원래 계획대로 혁신과 그다음에 뭐 어떤 승리를 위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필선 변호사님 좀 주제 바꿔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상계동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갈라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안 만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옆에 없어가지고 좀 초라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뭐 예상했던 것보단 기회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기회에 빠졌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뭐 이런 신당하면은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분이 지역 기반이 아니라 세대 기반, 세대에서도 특정 세대 기반으로 이제 지지를 갖고 그걸 갖고 이제 하시는 분이라 특정 지역구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특정 지역구에서 사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것,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전국 단위로 결국 이분이 당을 조직해내서 어떤 돌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 현재로서 이분한테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네, 구름진 하늘님께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더니 소문난 잔치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대표는 지금 뭐 천하람 변호사도 좀 그렇고 허은하 의원은 뭐 비례니까 당연히 더더군다나 나오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그 경기도 의원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사실 파급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인기 의원인가요? 이기인 의원이죠.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살 길은 비례 정당으로 나가서 이준석 대표에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비례 정당이면은 2번으로 되겠군요.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까지는 표를 몰아줘서 선출되도록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말한 것처럼 상계동에 계속 나가가지고 지역 기반 할 수도 없잖아요. 본인은 또 뭐 영남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매우 절박하게 승부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분도 사실은 화법이 그런 게 티가 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별로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이 한 번 탈당을 해서 고생 끝에 돌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나간다는 건 이분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는 입장일 거고 그때 당시에 나갈 때보다 지금이 훨씬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탄핵이라는 그런 큰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완전 명분도 있었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정책 생명을 걸고 어떤 승부 같은 걸 걸 것 같긴 합니다. 그 승부는 거는데 이준석 대표 캐릭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삭집기 할 거다 공천 탈락자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의원들 중에 몇 명이라도 같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준석 대표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기존에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같이 손 내밀어서 뭔가 해보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다른 당 내지는 전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또 손잡기에도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고 나중에 당내 또 화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본인에겐 한계가 되지 않겠어요? 한계가 될 수 있죠.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 본인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정당을 염두에 두고 신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당을 만든 신당,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신당으로만 선거운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할 수 있는데 신당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하고 그에 더해서 이른바 국민의힘 반윤연대를 신당과 함께 구성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나름 승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자 대결에도 승산이 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내가 나와서 그 승산이 있다 하는 분들과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탈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탈당을 해서 다른 당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또 이준석 신당에서 내가 이준석의 밑으로 들어가? 하는 중진 의원들의 또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선거연대를 같이 구성해서 이른바 반윤 국민의힘 선거연대를 짜서 함께 공략하는 방법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 이준석 대표의 한계는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더라도
이게 좀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품지를 부분. 못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좀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걸 저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본인이 경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비대위원장은 별로 신경 안 쓰는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갈라졌다고 봐야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스탠스는 이미 탈당까지 하고 당 나온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어떻게 잘해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동급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자기 급이 올라가는 거니까.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상대하는 것이 자기가 맞춰준 급이 내려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쪽이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본인이 탈당의 변으로 검경 복합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그 정부와 여당이 검경 복합체다.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검사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고, 그리고 그 당의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검사의 지위를 받는 게 굉장히 익숙한가 봐요. 옛날 경찰을 하셨던 분들인지. 네. 그래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그다음에 여당 대표 그 밑에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경찰 출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정 권력을 계속해서 작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경 복합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죽이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라는 그 시각으로 탈당의 변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하고 뭔가 호흡을 맞춰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도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성격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과 네. 이준석 대표를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보고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최근 이준석 대표를 이게 저렇게 정확하게 비판을 잘하다니. 이런 역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똑똑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검경 말씀 듣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의 현 정권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정말 무섭고도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분들이 정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책 이익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2023년의 마지막 이슈 화합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험의 필요성이 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내가 지금 가입해야 될 보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에 문의하시고 한번 재무 설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일이 닥쳐가지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험을 들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험 들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미리미리 점검 받아보시고 또 내년부터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그리고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의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 뉴스토마토 회사 자체 방침으로 휴무이고요. 1월 1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지 않습니다. 1월 2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